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오늘 에너지 원자력 전공 대학생 토크 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의 김만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강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국가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이라는 주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산업정책과 이영주 팀장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이영주 팀장입니다.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근무하고 있으니까 저는 공무원입니다. 사실 방금 실장님께서도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이런 강연 처음 하신다고 해서 서로 어떤 긴장감을 같이 나누면서 위로를 얻었었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약간 배신감을 느꼈고, 저는 사실 강연 처음은 아닙니다. 제가 국회 토론도 가보고 굉장히 많은 청중들, 외국인 앞에서도 해보고 했는데 이 학생분들 앞에서 이렇게 서보는 건 처음이라서 굉장히 긴장이 되고, 제가 이 긴장감을 풀려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눈을 마주칠 때마다 이제 끄덕끄덕하고 좀 따뜻한 표정으로 주시면 제가 좀 더 안심하고 그냥 이게 맥락 없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이고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희 우리나라 공무원 대다수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은 제너럴리스트라고 보통 칭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전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전공은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료들도 한두 명 정도는 원자력이나 기계 아니면 여러 가지 공학 전문 전공자가 있지만 대부분은 행정 전문가입니다. 행정 전문가가 저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게 전문이고요. 어떤 과제가 와도 빨리 공부해서 하는 것이 저희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보다 제가 원자력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공학적 에너지 공학에 대해서 훨씬 잘 모르지만 저희는 다양한 이슈를 경험하면서 겉으로 알면서 하지만 중요한 의사결 결정에 참여하면서 얻은 그런 경험들을 좀 잘 여러분들께 공유 드렸으면 좋겠고, 사실 공무원들 나이 어려서부터 이제 취직의 단계까지 나아갈수록 공무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르지만 조금씩 저 사람들은 저기서 저런 걸 바라보고 저런 일을 하는구나를 조금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UAE 사업에 관해서 원전 수출에 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한 발짝 물러나서 좀 국가 또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정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큰 시각에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도 간단합니다. 에너지 정책, 정책 환경, 그리고 원전 정책. 언론이나 방금 제가 질문하신 거 보면 굉장히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요즘 가장 많이 언론에서 접하는 에너지 이슈는 아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촉발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 가장 직접적으로는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상승했죠. 그리고 거기서 촉발된 우리 난방비, 여기서 가족분들 같이 사시는 분도 있고 혼자 사시는 분도 있지만 가족 기준 했을 때 지난 겨울 작년보다 10만 원 정도가 늘었고, 이거는 거의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서 촉발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전의 적자, 어떻게 회사가 한 해에 30조라는 적자를 내면서 저런 회사가 살아 있을 수가 있지? 주변에선 전화가 옵니다. 제가 원자력 직전에 한전을 담당하는 전력산업정책과에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무슨 그런 회사가 다 있냐, 그리고 성과급을 받는다니까 30조 적자 회사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왜 주냐 막 항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한전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습니다. 한전은 전력을 발전사로부터 사서 소매 또는 기업이나 가정에 파는 역할을 하는데 사는 요금은 굉장히 뛰었습니다. 예를 들어 250원, 80원 킬로와트당 이렇게 사는데 파는 거는 110원에 팔고 있습니다. 한전은 그러면 회사가 아닙니다. 왜냐면 아까 영업이익률도 얘기했지만 우리 전력 공기업은 영업이익률로 돌아가는 회사가 아닙니다. 여기는 어떻게든 전력을 공급해야 되고 회사가 손해를 봐도 전력을 기업, 산업,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회사가 굴러갈 수 있게 정부가 뒤에서 뒷받침을 해줍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려면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만 가지고 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여기는 많은 정치 사회적인 어떤 소양과 이해심 이런 것들이 동반돼야 되는데 그런 배경을 갖고 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너지 정책이 뭐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루는 분야가 워낙 많고 딱 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정부가 하는 역할로 보면은 제가 근무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지하 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그다음에 원자력으로 조금 좁혀 보면은 과기정통부가 원자력 연구 개발 생산 이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원자력 관련된 규제나 안전 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다시 더 들어가면은 에너지 정책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는 것이 에너지 정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30년 후의 미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30년 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거고 3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2008년에 공무원이 처음 됐고 2010년도에 이명박 정부 한창 원전 수출도 하고 녹색 성장, 저탄소 녹색 성장 이런 거 할 때도 녹색 성장 위원회에서 잠깐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고유가 시대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원전을 확대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했습니다. 그 상황은 지금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언젠가 10년 후, 20년 후에도 똑같이 뭐 고유가, 고에너지 비용, 그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적인 발전 또는 에너지 생산을 하기 위해 그 뭔가를 해야 된다는 똑같은 어떤 시대적 사명하에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일은 일단 뭐 여러 가지 일이 저희 정부 시행 규칙, 정부 직제나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만 저희 조직으로 보면은 국 단위로 볼 때 6개의 국이 있습니다. 국은 대충 한 3, 4개의 과 단위로 더 구성이 돼 있고 총 한 4, 50명 정도가 일하고 있는데, 에너지 정책국, 에너지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 수립에 관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전력 정책, 재생에너지, 수소 정책, 자원 정책,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원전 정책국이 있습니다. 원전 정책국,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저희 원전 산업 정책국인데,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일을 보면 국내에 원전을 짓고 운영하는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 수출을 진행하는 업무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은 지금 아까 같이 그 발표를 해주신 한수원, 그리고 뭐 한전, 그리고 뭐 방사성 원전 환경공단 이런 곳과 산하기관과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업무가 SMR 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그건 이제 이 다음 단장님께서 자세한 얘기 해주실 거고요.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사실 저희는 그런 욕을 많이 먹습니다. 저희는 전 정부에도 근무했고 그 전 정부에도 근무했고 대통령은 항상 바뀌십니다. 또 정부 때마다 추구하는 가치는 조금씩 바뀝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세부적인 정책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전 정부에서는 원자력 분야가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부에서건 똑같이 해야 되는 일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뭐 실현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도 에너지 정책 방향을 지난해 7월에 발표하며 3가지 목표를 위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정립, 그다음 튼튼한 자원 에너지 안보 확립, 그다음에 에너지 복지, 그리고 시장 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시장 구조 확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신산업과 성장 동력 수출 산업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저희 원전하고 가장 직결되는 부분은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정립입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에너지 믹스라기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전원 믹스에 가깝습니다. 어떤 전원으로 얼마만큼의 전력을 생산할 것이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장 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시장 구조 확립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그 전력, 전기 시장에 관한 것. 전력 같은 경우에 시장에만 맡겨놓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료비가 커질수록 우리도 비싼 가격으로 전기를 사야 되기 때문에 시장 원리에 맡길 수만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장을 통제하면은 지금 한전이 어려워지는 것. 한전이 30조 적자를 내서 지금 버티고 있긴 하지만 한전을 시장에 내놔서 망하면은 저희는 전력 시스템이 붕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원리도 지키면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서는 약간의 국가 정부의 할 일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원전 수출에 관한 것들이 관련된 에너지 신산업, 성장 동력화, 수출 산업화입니다. 원전이나 에너지가 이전에는 산업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배경 또는 이 백그라운드였다면 지금은 원전 그리고 에너지 자체가 새로운 산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부를 창출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15년 계획 기간을 가지고 있는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의 전력 수급 전망하고 이걸 어떻게 전원을 메꿀 것인가, 전원을 무엇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올해 1월달에 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고 현 정부에서 원전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정책 기조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신한울 3, 4호기 재개, 그다음에 그 가동 원전을 계속 운전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면서 원전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 정부가 지금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중립,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되는데요.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예전에는 값싼 연료가 원전도 있지만 사실 석탄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석탄 발전이란 것이 지금은 온실가스를 아주 많이 내뿜는 마치 좀 이제 물러나가야 할 하나의 발전원으로 인식이 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는 원전 못지않은 안정적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어쨌건 우리는 지금 2030년까지 국가 차원의 약속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우리가 약속한 수치를 좀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원전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2030년 기준으로 계속 우리 원전의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맞추기 위해서 원전 운영이나 건설에 관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다시 좀 약간 정책 환경적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특히 이제 전력 수요가 는다는 것은 사실 인구 증가 그다음에 경제 성장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화석 연료가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산업의 전기화 가장 쉽게 우리 전기차 늘어나는 것처럼 산업의 전기화 그다음에 공장도 전기로 돌아가는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 데이터 센터 같이 굉장히 전력 다소비 어떤 산업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산업의 전기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감소된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도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 발전소는 더 지어야 하고 전력을 운영하기 위한 개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굉장히 계속적으로 지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전력 설비도 여태까지는 굉장히 수요에 맞춰서 잘 갖춰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자력의 설비 비중이나 원자력의 발전 비중도 항상 안정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가져왔습니다. 최근에는 정책적인 지원이나 정책적인 목표에 의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꽤나 증가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설비 비중으로는 원전이 10%대 후반에 있지만 원전 발전 비중은 원전은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돌아가고 있고 항상 안정적으로 돌기 때문에 발전 비중은 설비 비중 대비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이 계속 늘어나고 발전소도 지어야 되고 안정적으로 정전 안 나게 전력을 생산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대내외 정책 환경은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예전처럼 전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짓고 운영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어도 운영하기가 힘들고 짓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고려해야 될 요소도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 안보에 관한 것입니다. 에너지 안보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내외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대외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국제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불안정 요인으로 인해 우리의 에너지 수급에 안정성을 해치면 안 돼서 이것을 사전에 준비하고 안정적인 설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해칭이나 가격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 그리고 국민의 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갖춰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LNG 가격이 너무 상승을 했는데요. 2021년 초반에 비해 2022년 하반기, 그러니까 말까지 LNG 가격이 거의 네덜란드 선물 가격 기준으로 10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우리 난방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력의 생산이나 판매가 공기업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적자가 나고 어려워도 계속 유지를 되고 저희가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는 다 시장에서 운영되는 곳이 많고 발전회사나 판매회사가 그러니까 민영화되어 있는 곳에는 이런 급격한 시장 변화가 있을 때 발전사가 어려움을 겪던지 판매사가 어려움을 겪던지 하면서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파산하고 이러면서 직접 나한테 우유를 공급하고 있는 우리 동네 우유 가게가 망했을 때 우유를 못 받는 것처럼 전력도 국지적으로 정전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당장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큰 위기가 닥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들이 에너지 공급망이라든지 자원, 뭐 여러 가지 에너지 1차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처럼 안정적인 발전원을 짓기 위해서 다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약간 화석 연료를 줄이고 신재생이나 이런 약간 좀 더 미래에 올 것 같은 이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셌다면은 지금은 다시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는데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뭐 누가 뭐래도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이 전환 부분, 즉 발전 부분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화석 연료의 영향이 가장 많고요.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도 발전 부분이 제일 많고, 배출도 발전 부분이 제일 많고, 감축 의무나 감축 의무량, 의무 비율에 있어서도 발전 부분의 어깨가 가장 무겁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화석 연료 기반의 발전을 저탄소, 무탄소 발전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그런 우리의 그 사명이 있고, 거기를 위해서는 이제 원전이나 아니면 뭐 수소 암모니아 발전,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력 개통상 한계, 이게 사실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는 많이 와닿지는 않았는데 그냥 밀양 송전탑 사태 같은 거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개통 전기줄, 특히 이제 고압 송전망 같은 경우에 건설하는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통섬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랑 전력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전력은 아시겠지만 수요하는 만큼 정확하게 생산을 해야 됩니다.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독일은 대표적인 신재생 국가고 프랑스는 대표적인 원전 국가입니다. 어느 한 군데서 전력이 남으면은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보낼 수가 있고, 모자라면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전은 아시다시피 꾸준히 계속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기상 여건에 따라 변동성이 큽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넓은 국토에서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용통망이 돼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수월한데, 우리는 전력이 개통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더 면밀하고 치밀하게 전력을 운영해야 되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주는 곳은 다 땅끝에 있습니다.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그리고 대부분의 전력은 수도권에서 씁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말로 고압 송전선이 전국에서 거미줄처럼 수도권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지역에 반발도 많고, 그다음에 비용도 많고, 지중화도 하고 막 이러고 있지만 그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는 수요지랑 생산지를 좀 가까이 일치시키는 게 앞으로의 저희가 해야 하는 것들인데, 그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소형 발전원, 특히 SMR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용성 악화에 관한 것은 우리가 원전하면은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좋다고 중요하다고 모두가 인정을 하면서도 무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방사선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무서운지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지 갈등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원전 부지로 과거에 여러 부지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 갈등, 그다음에 국민적인 어떤 원전에 대한 조금 안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합치면서 신규 입지도 다시 백지화되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요 그림은 그래도 저희가 꼭 한 번은 소개해드리고 가야겠다 싶어서 가져온 그림인데, 요거는 제주도의 그림입니다. 하지만 전국 규모에서도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전력 생산, 하루의 전력 생산과 소비를 그래프로, 시간대별 그래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발전인지는 법례가 다 있지만 그걸 떼놓고 보면은 전국적으로 보면 대충 요만큼이 원자력으로 이렇게 층층 이렇게 쭉 안정되게 있습니다. 그리고 화력, 그 다음에 LNG, 신재생,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만큼의 전력을 딱딱딱딱 맞춰서 생산해야 되고, 수요가 늘면은 여기 제일 끝에 있는 발전을 켜고, 수요가 줄면 제일 끝에 있는 발전을 끄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전력을 운영을 합니다. 수요 대비 모자라면은 당연히 정전이고, 수요 대비 남아도 정전입니다. 이것은 근데 지금 제주도의 사진입니다. 제주도는 거기도 반개통섬인데, 제주도는 육지에서 연결되는 전선, 그러니까 전력이 있고, 제주도 내에서 LNG를 통해서 발전하는 중앙급전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재생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약 18% 정도의 전력을 재생 에너지로 생산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날씨가 흐린 날입니다. 지금 노란색이 태양광인데 날씨 흐린 날은 당연히 태양광이 굉장히 적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날씨가 갑자기 아니고 날씨가 좋으면은 낮 시간대에 태양광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수요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잖아요. 원래는 수요는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에서 이제 태양광이 우리나라 전력은 전력 거래소라는 중앙에서 다 관제를 하는 곳에서 통제를 하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통제를 받지 않은 태양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태양광 발전을 해서 어딘가에서 전력을 쓰면은 중앙에서 보는 전력 소비는 이렇게 뚝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딘가인가 태양광 발전이 우리가 통제를 받지 않는 곳에 태양광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수요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면은 밑에서 하던 LNG 발전 이런 중앙 발전기들이 수요를 최소한 돌고 있는 수요마저도 꺼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끄지 못하면은 수요가 막 넘칠 경우에는 정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태양광 설비나 이런 것들을 강제 탈락시키는 소위 출력 제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력 제어를 하면 그야말로 전기줄을 해서 끊어서 거기서 전기를 생산해도 전기를 다 버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재생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력을 생산하고도 버려야 되는 입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태양광처럼 출력이 변동성이 크면은 전체 전력 시스템에 어떤 안정성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전력 시스템에서의 안정성을 계속 되찾기 위한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면밀한 전원 구성이 앞으로 점점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세울 때 고려했던 요소 4가지입니다. 경제성, 환경성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싼 가격으로 싼 비용으로 전력을 만드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발전입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미래 전력 수요 변화 요인, 여기는 전력 수요 패턴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은 낮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전기차 충전 이런 것들은 생활 패턴이나 어떤 업무, 근무 이런 문화가 바뀌면서 전기차 충전을 언제 많이 하느냐, 아니면 생활이 공장이 어느 시간에 돌아가느냐, 여러 가지 패턴들에 따라서 전력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도 예측해서 그 전원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 싸고 좋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많은 전력을 싼 값에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것은 건설 기간이 깁니다. 예전에는 5, 6년 정도면 원전을 건설했는데 지금은 보통 계획에서 준공까지 10년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년 계획을 짜도 항상 5, 6년 뒤에 갑자기 전력 수요가 많아진다. 이걸 원전으로 채우자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빨리 건설할 수 있는 LNG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이런 것들로 좀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고, 그다음에 전력 개통이나 기술 개발, 전력 개통 어떤 지리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아까 원전도 이렇게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하 추종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이 되면은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력 믹스도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종합적인 배경에서 저희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도에 추진할 과제들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원전 수출 성과를 본격 창출하고 시장 확대에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1번 과제입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안정적으로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원전 자체가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 자체로 저희는 일자리와 국부를 만들어낼 그런 또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생태계 정상화라는 과제를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정상화라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장비를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그동안 매출이 감소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정말 작은 기업부터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큰 기업까지 골고루 일감이 계속 있고 계속 원전 시장이 계속 돌아가고 확대되어야 일자리가 유지되고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우리가 계속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전에 계획되었다가 백지화됐던 신한우 3, 4호기 건설을 다시 재개를 했고, 그리고 지금 건설 중인 3기, 3기의 신규 원전도 차질 없이 지금 준공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에게 어떤 일감이 공급돼서 이 산업이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제인 고준위 방패물 관리 역량 강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계속운전 추진에 관한 것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고준위 방패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전소 짓고 운영하는 것들 굉장히 많은 역량도 쌓였고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원전이 계속적으로 이런 역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린 방패물을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고, 이제는 그 시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손에 계속 이렇게 쌓아둘 수 있는 여건이 이제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루빨리 고준위 방패물을 처분 시설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그 작업에 착수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운전 같은 경우에도, 원전 같은 경우에는 잘 관리만 된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발전소입니다. 근데 이제 자칫 안전에 소홀하거나 정비에 소홀할 경우에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위험한 것처럼 인식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들 오해도 쌓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래되었다고 안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오래되었으면 그만큼 더 잘 가꾸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지금 있는 원전들을 계속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 핵심 기술 개발 및 지원 확대, 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에 관한 것인데, 원전은 지금처럼 대형 원전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SMR의 시대가 올 것이 굉장히 유망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술 전담 조직을 갖추고 기술 개발, 그다음에 여러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 과제들이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각국의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다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SMR 같은 경우도 당연하지만, 어떤 나라는 영국이나 폴란드, 체코, 그다음 이런 나라들은 신규 원전을 짓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지금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고 오래된 원전을 계속 오래 돌리는 그런 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후쿠시마 지진 이후로 많이 좀 가동을 멈췄던 것들을 다시 재가동하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운전 기간도 연장하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독일은 원전을 다 감축한다고 했는데 그런 속도에 관해서 조금씩 좀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 건설, 운영, 방패물, 수출, 이런 거대한 정책들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정책은 맞는데,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같은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또 정책이 하나는 소통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전공하시는 분들은 기술적으로 원전이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인 발전원인가를 다 아시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은 원전 방사능, 체르노빌, 후쿠시마 하면은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전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 아니면 괴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삼중수소, 뉴스가 한번 확산되기 시작하면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도 굉장히 그거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보신 분들은, 원전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고 정말 약간 국뽕 생기듯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원전을 보지 않고서는 굉장히 무섭고, 예전에는 에너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혐오 시설이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또 오해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소통이나 홍보 이런 것들에서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전문가, 그리고 지역, 원전이 위치한 지역들에 대해서도 원전이 우리 전체 국가 차원에서의 국민 생활이나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원전이 들어선 지역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원전이 있음으로써 이제 원전 자체도 큰 산업체이고 굉장히 많은 상주 인원이 그곳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홍보나 소통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정책의 하나의 축으로서 굉장히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준비해온 내용이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2008년도에 그때 당시 지식경제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 입부를 해서 원전 관련된 일을 한 4년, 그리고 전력 관련된 일도 했고 온실가스 감축도 했고 하면서 느꼈던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약간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항상 줌인 줌아웃을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좁게 들어갔다가 한 발 물러섰다가 다시 들었다가 물러섰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사고랑 우리가 갈 방향을 크게 보는 연습이 돼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전공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자긍심을 갖고 좀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작은 앵커 하나로 발전소가 쓰고 발전소 열 몇 개가 쓸 수 있습니다. 전선 하나 때문에 2013년도에 전선 하나 때문에 국민 전체가 에어컨을 끄고
그다음에 정전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하나 부품의 기술적인 측면, 안정적인 측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부, 연습, 그다음에 뭐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갖고 있는 글로벌 경쟁력,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하시는 공부를 하시는 학업을 좀 더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그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원전 산업에 또 보탬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전문성과 함께 어떤 넓은 시야를 갖고 이것을 좀 한번 물러서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정체적인 측면. 저희는 원전이 어떤 정치적인 뭐 그런 관점에 있어서 원전 가지고 편이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왜 원전이나 에너지에 정치가 끼어드느냐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행정이나 정책 그다음에 정치는 다 하나입니다. 저희는 이제 행정을 배우거나 정치를 배우거나 정치로부터 우리 정책이 자유로울 수 없고 정치도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시야에서 봐야 큰 흐름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더 바람직한 아니면 더 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전뿐만 아니라 원자력 외에 신재생 아니면 수소, 암모니아 같은 다양한 발전원들을 균형 있게 믹스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망이나 전력 시장에서의 어떤 원전의 역할 그리고 다른 발전원과의 조화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하는 것이 우리 원전에게도 더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SMR 개발 같은 과제뿐만 아니라 현재에 있어서의 지금의 원전을 좀 더 어떻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느냐 그다음에 단기 장기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뭐 들여다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가 기술 이제 전문가분들도 많이 저희 이제 공무원으로서 많이 접하고 하면 저희는 항상 저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저희를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문과생들한테는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똑같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고모한테는 아무리 원전이 안전하고 기술적으로 이렇다 설명을 해도 마음으로 안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우리 좀 더 인문학적인 그다음에 어떤 심리학적인 뭐 이런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통에 관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 속에서 나도 원전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원전을 반대하시는 쪽에 왜 그렇게 반대하시는지 그런 이유도 충분히 귀 기울이셔야 우리 원전의 좀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전 중앙대 최동영이라고 하고 그 앞에 홍보 소통 강화에서 이제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인식 변화 말고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하는 정책 같은 게 있는지 혹시 궁금합니다. 전문 인력 양성은 어떤 산업에서건 가장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보면은 원전 산업 생태계가 정상적이고 아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한마디로 시장을 열어주는 것이 저희가 전문 인력이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준비하는 것이 전문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학업 이제 연구나 이쪽에 있어서는 사실 연구 과제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고 저희가 뭐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학교 커리큘럼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현장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쌓기 위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는 가서 일하고 싶은 곳이다라고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네, 중앙대에서 원자력 전공하고 있는 이진우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현재 국제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그 우라늄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혹은 우라늄 수입의 길이 막힌다면은 원자로 구동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까 그 LNG에 비해서 사실 우라늄은 조금 그 시장은 그만큼 불안정하진 않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라늄을 한수원 입장에서 한 2, 3년치 1년 이상을 우라늄 확보를 계속 재고는 비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우라늄에서도 연료를
그 만드는 단계가 한 4개인가 5개로 이 처음에 우라늄을 채굴하고 뭐 정광하고 중간에 변환하고 농축하고 마지막에 성형 가공을 하는데, 성형 가공은 이제 국내에서 하지만 중간 농축이나 변환 이런 것들은 약간 소수의 국가의 기업에 좀 의존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 뭐 원전뿐만은 아니지만 이런 수입선 다변화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수입선 다변화에 그래서 한 국가에 의존적이지 않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이혁준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발전에 있어서 주요는 이제 화석 연료나 원자력 핵 분열 발전소지만, 현재 뭐 프랑스에서 지어지고 있는 이터라든가 핵융합 발전소 또는 SMR 같이 기본 발전소도 새로운 기술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정책 또는 예산 쪽에서도 그런 것을 의식해서 뭐 구체적인 뭐 방안이나 뭐 저희 정부가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핵융합, 이터, 그다음에 SMR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똑같이 장기적인 저희가 기술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아무튼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들이 1차적으로는 기술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규제 체계나 준비가 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력수급 기본계획 원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완료가 됐을 때는 그렇게 진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아주 미래 기술까지 도입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뭐 수소 발전이라든지 암모니아 발전, 지금은 좀 쉽게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도 조금씩 그 역할을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만 되면은 계속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지금은 아무튼 중장기 R&D로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자력과 전기를 보수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 현재 원자력 관련 업무를 하시고 전에 과거에 전력 쪽 일 업무도 하셨다고 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현재 그 SMR이 대두되고 이제 전력 송배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분산전원의 역할이 좀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분산전원 그리드망 구축에서 관련 정책이 있는지, 이에 관하여 좀 이해관계가 많이 복잡하고 좀 아무래도 이제 한전에서 이제 전기를 팔고 송배전하는 역할을 한전이 주도적으로 하니까, 이런 분산전에 대한 그리드망 구축에서의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분산 에너지 활성화는 뭐 큰 저희 정책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아직 한전과 뭐 작은 사업자들 간의 관계까지 막 고민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건 간에 지금까지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판매 시장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뭐 독점을 하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제가 감히 여기서 꺼낼 수 있는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랑은 다른 시장 운영 방식이라든지 입찰 방식, 거래 방식에 대해서 더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산 에너지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저희 전력 시장, 그리고 개통, 배전 단계까지의 개통, 그리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까지 종합적으로 지금 저희도 한 부서에서 이걸 맡아서 계속 뭐 정책을 챙기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그쪽으로 나가는 것은 뭐 지금 뭐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중앙대학교 원자력 전공을 하고 있는 김준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강의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고준위 방패물 관리, 그러니까 설치에 관해서 이제 여쭈고 싶은데, 이미 기존에 10차례 정도의 방패장 설치를 실패했는데, 지금 정부 주도로도 이거는 확실히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주민 설득이나 아니면 그 외적으로도 지금 이전에 시도했던 거와 더 다르게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어떠한 행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준위 방패물 처리에 관한 것은 원전 짓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범정부 차원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재작년 말인가 이제 2차 계획이 수립돼서 부지 선정 작업 착수 플러스 37년 내에 시설을 확보하려는 로드맵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지 선정 착수하는 것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은 이 작업이 이제 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그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관련된 인센티브라든지 부지 선정 절차, 그리고 이것들을 다룰 어떤 조직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해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해관계자라고 하기에는 아직 뭐 부지나 이런 것들이 구체되지 않아서 많지는 않지만 고준희 방패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이제 원전을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고준희 방패장이 곧 원전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려는 수단이다라고 뭐 일부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원전을 그래도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될 뭐 피치 못할 과제입니다. 근데 고준희 방패장 하면 좀 무섭게 보이고 정말로 이게 우라늄 아직도 뭐 이렇게 막 방사선 물질을 내뿜는 사용 해결료를 갖다 놓는 곳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굉장히 그렇지 않고 굉장히 안전하게, 오히려 정말로 안전한 시설이고, 이것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바라카에 수출한 원전 수출한 것 이상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자랑스러운 자부심을 갖는 시설이 될 것이고, 세계적으로도 그런 시설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에서 기계 전공하고 있는 이성화라고 합니다. 네, 준비해주신 강의 자료 5페이지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전력 소비에서 연도별 전력 소비량 추이 변화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분석해 보면 19년도와 20년도에 지속적으로 2012년부터 전력 소비량이 증가해 오다가 감소한 추세를 보여줬었는데, 제가 분석하기로는 19년도에는 여름에는 비교적 시원했고 겨울에는 비교적 따뜻했던 계절적 특징으로 인해서 그랬었고, 20년도에는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전력 소비량이 감소해서 그런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언급한 부분을 제외하고 전력 소비량을 산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전력 소비량 자체를 줄이는 것 또한 저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원래는 19년, 20년이 마이너스가 난 거를 저는 팬데믹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19년은 아니었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은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것이 사실이고, 탄소 중립 위해서 전력 수요 자체를 줄여야 된다.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에너지 효율화나 전력 에너지 절약에 관한 것은 어떠한 시대도 가장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뭐 발전소 하나 짓는 것만큼 효율화, 뭐 산업이나 소비의 효율화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서 저희 산업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투입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력 수급 계획을 할 때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입니다. 인구 증가, 경제 성장이고, 거기서 그러면 그만큼 다 전력을 소비하는 걸로 가정하고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수요 노력을 얼마나 할 것인가도 반영을 하고 그에 맞는 공급 역량을 갖추기 때문에 수요 절약, 수요 효율화가 매번 전력 계획 수립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8차, 9차 전기본을 보면은 이제 탈원전에 대한 조금 내용이 있는데, 저 원자력계가 좀 기존 정부의 탈원전의 그런 정책에 의해서 원자력계가 와해될 뻔한 경험이 있어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은 어쨌든 다시 지금 부흥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추후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추후 정부가 또 다시 탈원전을 강행할 수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런 보호나 유지와 관련된 정책들을 원전 정책국에서 혹시 이제 가지고 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 수급을 하는 것은 저희 항상 임무이고, 이거에 충실하는 것이 뭐 지속적으로 원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약간 뭐 정부 정권 뭐 대통령님들의 어떤 뭐 추구하는 철학에 따라서 세부 과제가 바뀌긴 합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는 뭐 이 원전보다는 신재생이라든지 아니면 온실가스 감축에 뭐 국제적으로도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됐다라면은 지금은 우리 혼자 과거에 이랬으니까 우리 혼자 원전을 다시 해보겠다가 아니고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누구도 원전을 그냥 다 예전처럼 이렇게 다 줄이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 자체가 맞고, 그다음에 그 전에 저희도 원전 업계나 저희 정부도 원전이 굉장히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전원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믿음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제 원전은 계속 지속 가능한 발전원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그 헬여름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됐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저도 한 번에 웃음을 못 드려서 지금도 부담감이 있지만 질문이 많이 나오신 걸로 굉장히 큰 만족과 보람을 느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